칼럼 내용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의견 표명으로서 본사의 편집 방향이나 방침과 항상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립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오늘은 20세기 최고의 작품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남성이라면 비비안 리 미모에 흠뻑 빠져본 적도 한데요. 이 영화는 1861년에 미국의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바로 다인의 진화론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리고 이 링컨이 어떻게 역사 왜곡을 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잠깐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교도 후손인 백인들이 진화론을 근거로 해서 흑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찰스 다윈은 멜서스의 인구론을 읽고서 경쟁을 통한 자연 선택이라는 단서를 포착했는데요. 인간의 종은 자연 도태 과정을 거쳐서 생명 초기 형태에서 진화됐다는 진화론을 주장하거든요. 백인들이 흑인을 짐승 취급해도 그리고 학대해도 종교나 양심적으로 가책을 받지 않는다는 그러한 이론적 무장이 필요했습니다. 그 근거로 하나님이 백인을 먼저 만드시고 흑인은 나중에 만들었기 때문에 흑인은 두뇌 용량이 작아서 하나님이 백인들로 하여금 그들을 돌보도록 하셨다는 그러한 분리 창조론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진화론은요, 하나님은 백인만을 창조하셨고 흑인들은 아프리카 원숭이나 오랑우탄에서 진화한 존재들이기에 난폭한 구석이 있다. 그래서 항상 백인들이 통제해야 한다는 그러한 논리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와 하나님을 믿는 미국에서 이런 진화론이 수용된 것은 바로 미국이 제국주의의 성격을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역사가 토마스 칼라일은 하나님은 흑인을 게으름뱅이로 창조했기 때문에 흑인은 노예로 있어야만 생산적일 수 있다는 그런 망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유론을 쓴 존 스튜어트 밀은 이런 칼라일을 바로 악마의 작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바로 인종차별주의자이며 탁월한 지능과 권모술수의 달인인 링컨이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다는 그런 고상한 생각은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과 완전히 딴판입니다. 식민사업의 강력한 지지자 링컨은 바로 흑인 열등론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네론 베넷 2세는 저서 꿈해진 영광에서 링컨이 1854년부터 1860년까지 14차례나 흑인들과 자신들이 잡종이라고 생각하는 멕시코인 등 유색인들은 백인보다 열등하다는 그러한 견해를 밝힙니다. 링컨의 친구이자 상원 의원인 트럼블은 우리 공화당은 자유 백인을 위해서 일하며 백인 노동자를 가치 있고 명예롭게 만들고자 하기에 흑인 노예가 끼어들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링컨의 고향인 일리노이주를 포함해서 북부의 몇몇 주들은 흑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금지도 했습니다. 흑인과는 상종하지 않겠다는 것과 상종하되 노예로 부리는 것 중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차별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노예 제도가 더 나쁘다는 인간의 보편적인 정의감이 바로 남북전쟁을 일으킨 원인입니다. 그럼 노예 해방이라는 명분으로 시작된 남북전쟁의 발발 원인은 무엇일까요? 링컨의 대통령 취임 이래 남부지역의 연방 탈퇴가 계속됩니다. 원인으로는 정치와 산업이 발달하고 재력이 풍부한 북부에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자 링컨에게 남부지역의 노예를 보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링컨이 묘안을 짜내게 됩니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베트남이 미국 함정을 공격하도록 유인했던 통킹만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통킹만 사건을 계기로 해서 미국이 베트남을 침공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통킹만 사건 100년 전에 비슷한 방법으로 미국의 남부연합군이 북군이 함정으로 유인한 찰스턴 항구의 언덕에 있는 북부 연방군 섬터 요새를 공격하면서 남북전쟁은 시작됩니다. 링컨은 굶주린 자들에게 줄 식량 수송 선박에 남부군이 공격했다면서 여론을 조성했습니다. 초토화된 섬터 요새에는요,
사상자는 한 명도 없고 북군 전함은 구경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 결과 중부지방 주들이 남부 주들의 침공에 반발해서 연방 탈퇴를 중단하고요. 북부 내의 탈퇴 지지 세력도 약화되면서 노예제 폐지론자들이 열광적인 대규모 군중 집회를 열게 됩니다. 1864년 결국 북군이 남부 버지니아주의 소금 산지인 솔트빌의 소금 공장을 공격합니다. 남부군은 소금 제조업자들의 병역을 면제해야 했고 소금 공장이 탈연병도로 넘쳐나자 전세가 극히 약화되어 결국 북군에 항복하고 말거든요. 드디어 링컨은 노예 해방 선언을 단행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신 해로부터 미 연방에 대해 반란을 일으킨 주와 특정 지역의 노예는 영원히 자유의 몸이 되었음을 선언한다. 즉 남부 지역만의 노예만 해방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노예 해방 선언 후 후속 조치로 인디언들에게는 더욱 비참한 살상이 몰아치게 됩니다. 남북전쟁의 저자 셀비 푸트는 매우 기이하고 섬뜩하며 고도의 지능적인 링컨이 행한 모든 조치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계산된 것이다. 링컨은 자신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미국의 남북전쟁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이 애틀랜타 전투에서 북군의 셔먼 장군은 주민들을 내쫓은 뒤 11월 14일 애틀랜타 전체에 불을 질러서 도시의 90% 이상이 잿더미로 변합니다. 병사들은 약탈뿐만 아니라 공동묘지까지 파헤쳐서 시신과 함께 매장된 보석이나 귀중품들을 탈취했습니다. 셔먼 장군은 나는 전쟁의 잔혹함을 남부인들에게 분명히 보여줘서 조지아인들의 후회와 고통의 신음소리가 퍼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화 레트 버틀러와 스칼렛 오하라가 겨우 빠져나오는 장면의 불바다 도시가 바로 이 애틀랜타입니다. 마지막 장면에 스칼렛 오하라가 말한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는 것은 바로 남부인들의 한 맺힌 절규로서 바람과 함께 사라진 것은 사랑만이 아니라 남부의 평화로운 문명도 인간의 존엄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스칼렛은 전쟁이 끝났으니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으나 그것은 크나큰 오산입니다. 이른바 재건 시대로 불리는 북군에 의한 군정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남부의 노예제가 폐지되고 농장주들은 과거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완전하게 잃었습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타라 농장도 과중한 세금으로 인해서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스칼렛은 레드 버틀러가 막대한 재산가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에게 몸을 팔아서라도 돈을 구해올 의향으로 애틀랜타로 향합니다. 그러나 레드 버틀러는 공교롭게도 북군에 의해 수감되어 있었기에 돈을 줄 수가 없었죠. 링컨은 승리하자 다음에는 인디언 소탕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1864년 11월 29일 링컨은 너무도 잔인한 샌드 크리크 학살 사건을 자행합니다. 이 사건은 랠프 넥슨 감독에 의해서 솔저 블루란 영화로 1970년대에 제작됩니다. 백인들에게는 영광을, 인디언들에게는 저주만 부과한 링컨의 캐티지버그 연설은 추하고 사악했습니다. 그래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대한 남부인들의 애정은 각별한 것입니다. 데드라인이란 신종어도 생겼습니다. 전쟁 포로들의 도주를 막기 위해 막사의 담 둘레에 경계선을 긋고 이 선을 넘는 포로는 총살되었기에 바로 데드라인이란 단어가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흑인 노예들의 이름도 미국인이나 영웅들의 성을 따서 존슨, 존스, 스미스, 로빈슨과 같은 성을 따르지만 링컨의 성을 가진 흑인은 없다는 것이 이 링컨의 흑인 차별주의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면에서 북군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남부는 멸시와 천대를 받았기에 종말론적 인생관을 취하게 됩니다. 만약 링컨이 미국이 하나로 되는 연방으로 뭉치기보다 노예제 폐지를 더 중시했다면 미국의 영웅이 되는 것도
전쟁에서 승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링컨은 정의는 힘들다는 명언을 남겼지만 실은 힘이 정의를 만든다는 것을 명백하게 링컨은 보여준 것입니다.